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필기기출 문제 중에서 5과목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2회 같은 경우에는 4과목하고 5과목하고는 거의 꽈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아마도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외에 다 풀어보셨으면은 예전에 2020년도 이전에 소프트웨어 공학 쪽 그쪽 파트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공지사항도 찍고 했으니까 우리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SSH 시큐어 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예전에 쓰던 거, 제가 처음에 쓰던 거는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자, 텔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럴 때 암호화를 안 시키는데 요즘에는 SSH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SSH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22번 포트가 있어요. 22번 포트.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딱 정해진 포트가 있는데 1023번까지 그까지는 컴퓨터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고 카톡 같은 것도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카톡 같은 것도 1023번까지는 쓰지 못하고 그 외에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일단 포트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IP 주소예요. 여러분들 저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 IP 주소가 되는 거고 그 IP 주소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엄마 방, 아빠 방, 왜 엄마랑 아빠랑 따로 쓰지? 어쨌든. 자, 그리고 내 방, 동생 방 이렇게 있죠. 방 있잖아. 그러면은 이 집에서 어떤 방에 들어갈 거냐? 그게 바로 포트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SSH 포트 같은 경우에는 22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카톡은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MySQL 같은 경우에 3306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웹 네이버닷컴 다음넷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닷컴 한 다음에 땡땡하고 80하고 엔터를 빵 때리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80이 싹 지워지고 네이버닷컴으로 들어가요. 왜? 걔네들은 80 포트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HTTPS라는 게 있어요. HTTPS.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43 포트를 써요. 443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시켜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그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 시켜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가 탈취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HTTPS를 사용을 하는 거다. SSH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쓸 때 암호화 시켜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바로 SSH 포트이다. 그래서 22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자, SSH 기본 네트워크 포트는 220번이 아니라 22번을 사용하는 거죠. 22번을 사용한다. 틀린 거 꼴리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SH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텔넷을 썼는데 텔넷은 암호화 시키지 않아요. 자, 키를 통한 인증은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원격 명령 실행이나 쉘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텔넷이라는 게 있고 SSH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포트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긴 하는데 좀 알려진 포트, 굉장히 많이 쓰는 포트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FTP는 2개를 써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번을 쓰는 거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21번을 쓴다. 근데 우리는 보통 FTP라고 하면은 21번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SSH는 22번 포트 쓰고 있고 텔넷은 23번 그리고 SMTP 메일이에요. 메일 관련된 거 25번 쓰고 있고 DNS 이거는 53번. 우리가 쓰고 있는 HTTP, 우리가 네이버닷컴 그거는 80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POP3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땡겨올 때 쓰는 거.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 들어가가지고 아웃룩으로 땡긴다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POP 뭐 어쩌고 써 있을 거예요. 그 포트가 110번 포트예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가져오게 하는 포트가 바로 POP3 110번 포트. 자, 이런 것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중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축 유형은 이거는 그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드 서브넷이에요. 요거는 그냥 그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방화벽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유심히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송경희 선생님이랑 많이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의 기입 과정에서 코드 문제 나와요. 코드 문제가 1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고 5과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코드의 분류, 뭐 표의 숫자 형태인가 뭐 그 코드 그런 분류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순차 코드라든가 뭐 그룹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5과목에서는 코드의 오류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된다. 코드의 기입 과정에서 원래 1, 2, 5, 3, 6으로 기입되어야 되는데 1, 2, 9, 3, 6으로 기입되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여기 중간에 자리가 하나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표기되었을 때 어떤 오류에 해당을 한가.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에러. 자, 이게 바로 중간에 뭔가 오류가 났을 때 그게 바로 트랜스크립션 에러이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에디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쓴 거. 그래서 1, 2, 5, 3, 6, 7 한 게 바로 에디션 오류이고 그리고 오미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덜 쓴 거. 그게 바로 오미션 오류이다. 그래서 오류들 한번 조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생략 오류, 오미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 한 자리를 빼놓고 기록한 경우예요. 그래서 1, 2, 3, 4인데 1, 2, 3만 썼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 필사 오류, 트랜스크립션 오류, 입력 시 이미 한 자리를 잘못 기입한 거. 그래서 1, 2, 3, 4인데 1, 2, 3, 5 이렇게 쓴 거. 자, 그리고 전이 오류. 그래서 트랜스포지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바꾼 거예요. 입력 시 좌우 자리를 바꾸어 기록한 경우 1, 2, 3, 4인데 1, 2, 4, 3으로 쓴 거. 되게 좀 헷갈려요, 이것도. 자, 그리고 이중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전이 오류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거. 얘 위에 있는 오류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거. 그리고 추가 오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쓴 거. 그래서 입력 시 한 자리 추가로 기록한 경우. 그리고 임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오류들이 몇 번 반복된 거. 그게 바로 임의 오류이다. 이 오류 같은 경우 코드도 나오고 코드에 대한 오류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필사 오류 나왔잖아요. 그럼 뭐 생략 오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이 오류 나올 수 있는 거고 추가 오류 나올 수 있는 거고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PC, TV, 휴대폰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끊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 군데서 서비스하는 거죠.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다. 여러 군데. N스크린이죠. N스크린.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N스크린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건 뭐 문제 답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답만 알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5번. C큐어 OS의 보안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일단 C큐어 O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OS,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는 안 쓰시죠? 리눅스라든가 맥OS라든가 이런 OS에다가 C큐어적인 거, 뭔가 보안적인 거를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그 OS에서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안 기능이 덧붙여졌네? 그럼 얘가 성능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뭔가 더 보완적인 거니까 막는 게 더 많아. 막아도 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만큼 수행하던 거를 요만큼밖에 수행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C큐어 OS이다. 자, 그리고 보완적인 측면을 강화한 거다. 자, 거리가 먼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식별 및 인증. 뭔가 이 컴퓨터를 쓰려면, 이 OS를 쓰려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및 인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 접근 통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가용성 지원.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한대요. 그게 될까요? 안 되죠. CQOS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 통제 이런 거 하니까 고가용성 지원은 안 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고가용성 지원이 거리가 먼 것이다.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이런 거 하겠죠.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우 상태로 가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키는 기술은,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오버플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 기술은 스택 가드라는 거다. 그래서 뭔가 가드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넘치게 했을 때 이것들을 탁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또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아마 문제답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지난 시험 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정답은 스택 가드라는 게 정답이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접근 제어 모델은 접근 제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벨 라파둘라라든가 비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만리장성 모델이라든가 이런 클락 윌슨 모델이라든가 이런 접근 제어 모델을 말하는 거죠. 자, 군대의 보안 레벨처럼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상하 관계가 구분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밀성이에요.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보안 레벨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높은 보안 레벨의 문서를 읽을 수가 없고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수준의 문서만을 읽을 수가 있다. No read up이에요. 위에 있는 거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뭐 제일 이병이 있고 뭐 병장이 있고 뭐 소대장이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령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근데 소위는 중령의 문서를 읽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No read up이죠. 자, 자신의 권한보다 높은 레벨의 문서에는 쓰기가 가능해요. 쓰는 건 가능해. 근데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거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밑에 있는 거에다 썼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가능하지만 보안 레벨이 낮은 문서에 쓰기 권한은 제한된다. 요 같은 경우에는 벨 라파둘라 모델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벨 라파둘라 모델이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벨 라파둘라 모델, BLP 모델, 기밀성을 강조해 기밀성을 최초의 수학적 모델이고 정부 및 군용 운영 시스템의 접근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군에 쓰는 거예요. No read up. 내가 위에 있는 거, 내 상사의 문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는 밑에다가 뭔가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밀을 누출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no read up, no write dow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강조한 거예요. 자, 벨 라파둘라는 뭐라고 그랬죠? 기밀성을 강조를 한 거고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강조한 거예요.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완전 무결한 거. 그게 바로 무결성이다. 자, 벨 라파둘라 모델에서 불법 수정 방지 내용을 추가했다. 그래서 no write up. 위에다가 쓸 수 없어요. 무결성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상사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no write up. 위에다 쓸 수 없다라는 거고 no read down. 밑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읽으면은 이상한 정보, 뭐 찌라시 같은 정보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읽지 마. 그래서 무결성을 강조한 게 비바 모델이다. 오케이? 자, 클락 윌슨 모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 상업 환경에서 적합하도록 개발된 불법 수정 방지를 위한 모델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만리장성 모델은 뭐 충돌 야기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리장성 모델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레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보안성 있는 정보를 흐름을 통제한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거 3개. 벨 라파둘라하고 비바 모델하고 클락 윌슨 모델이다. 벨 라파둘라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 그리고 클락 윌슨은 상업 환경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No read up, no write down. 그리고 no write up, no read down.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 무결성, 상업환경 이 정도에다가 뭐 조금 추가해가지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접근통제 모델이 있었죠. 접근통제 모델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실기시험에 나왔으니까 필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강제적 접근통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덴터리 액세스 컨트롤 자원의 보안 레벨과 사용자의 보안 취급 인자를 비교하여 접근을 제어한다. 내가 어떤 뭐 군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여기다가도 걸어놓고 이 방에다가도 걸어놓고 나한테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객체와 객체한테 걸어놓은 거 그게 바로 강제적 접근 통제 MAC이다. 자원의 보안 레벨과 사용자의 보안 레벨 요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의적 접근 통제 DA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이 사람의 내가 이 주체, 내가 어떤 이 물건의 주인이에요. 그럼 넌 써, 넌 써, 넌 써. 이렇게 하는 게 임의적 접근 통제 DAC이다.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신원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자, 이거는 너 쓰고, 너 쓰고, 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DAC예요. MAC하고 DAC하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알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총무과장이다. 그러면은 그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있죠. 요것들을 묶어 놓은 거. 그리고 인사과장이다. 그럼 인사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묶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알백, 역할 기반 접근 통제이다. 사용자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접근을 통제하는 모델이 알백이라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실기에 나왔으니까, 필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MAC라는 거는 자원하고, 어떤 자원하고 신원, 주체하고 보안 레벨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정해놓은 거고, 임의적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주인이야. 그럼 너 써, 너 써, 너 써. 이게 바로 DAC이고, 자,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장은 요만큼 볼 수 있고, 뭐 인사과장은 여기 요만큼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알백, 역할 기반 접근 통제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ISO 12207 표준의 기본 생명주기 주요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따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구현하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바로 ISO 12207의 표준 생명주기다. 그래서 획득 프로세스라는 거 있고, 그리고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능평가는 없어요. 성능평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성능평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지보수 해야 되겠죠. 개발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획득하고 개발하고 유지보수 요거는 맞는데 성능평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 물어본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였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나오긴 힘들어요.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따야 돼요. 획득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나와 있는 게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이다. 자,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라든가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 요것들은 알아두세요.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 나왔으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자, 라우팅 프로토콜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 IGP라는 게 있고, EGP라는 게 있어요. 자, IGP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통신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라우팅, 내부의 경로를 찾아가는 게 IGP이고, EGP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 있고 내부망 있죠. 그 내부망하고 서로 연결하는 거,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EGP라는 거다. 진짜 라우터라고 하는 게 뭔가 효율적으로 경로를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G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찾아가는 거. 그게 만약에 학교다. 그러면은 여기가 서울대학교이고 여기가 천안대학교예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라우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안에서 라우터들이 막 찾아가는 거. 그거는 IGP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천안대학교로 찾아가겠다. 이거는 EGP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IGP하고 EGP를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IGP 안에는 대표적으로 RI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자, RI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OSPF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자, 그리고 요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R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15홉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15홉. 이렇게 15번까지만 찾아갈 수 있고, OSP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여러 홉을 이동해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RIP 같은 경우에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에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고, 얘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서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사는 원주이고 여기는 서울이에요. 여기는 부산. 자, 여기는 부산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뭐 양평도 거쳐야 되고 곤지암이 먼저인가? 곤지암, 양평 뭐 이렇게 이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찾아오면은 한 150km, 100km 조금 넘을 거예요. 자, 150km라고 할게요. 150km가 걸리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400km예요. 응? 400km 맞죠? 자, 부산에서 원주까지 오는 게 400km예요. 자, 만약에 RIP 프로토콜로 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원주까지 가고 한 번, 두 번 해가죠. 그러면은 RIP 프로토콜은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거리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거리에 의존해가지고 이 거리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RIP 프로토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고 OSPF 같은 경우에는 링크 상태예요. 이 상태들이 어떻느냐, 지금 교통 상태가 어떻느냐, 이게 얼만큼 걸리느냐. 자, 여기서 요렇게 가면은 물론 여러 홉을 거치지만 여러 라우터를 거치지만 얘는 150km만 간단 말이야. 이런 상태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두 번 만에 가긴 하지만 800km를 간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는 게 OSPF 알고리즘이다. OSPF 프로토콜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자, RIP 프로토콜하고 OSPF 프로토콜, IGP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리고 EGP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EG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BG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얘는 그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EGP 프로토콜은 사용은 하진 않아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EGP라는 게 있고, BGP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IGP는 RIP하고 OSPF 대표적으로, 그리고 EIGRP라는 것도 있어요. 걔는 이 두 개 합쳐놓은 거. 자, 걔는 잘 안 나와. 그리고 EGP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빠졌을 때, 자체 시스템 외부로 빠졌을 때 EGP 프로토콜을 쓰게 된다. EGP하고 BGP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얘 15홉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OSPF.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죠. 자, 네트워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얘 막히는지, 저기 막히는지, 이 길이 빠른지, 저 길이 빠른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다. 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내가 아까 링크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 그거는 RIP가 되는 거죠. 자, 멀티캐스팅을 지원한다. 최단 경로 탐색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거 다 맞는 거고,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 프로토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을 기능을 활용한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광채널을 이용하고 고속 전송을 한대요. 고속. 그리고 네트워크상 요거 딱 체크해 놓고,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장치나 백업 장비를 단일화시킨 거다. 저장장치 뭐냐? 저장장치 종류가 있는데 DAS라는 게 있고 NAS라는 게 있고 SAN이라는 게 있다. 자,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속 전송이고 네트워크상이고 저장장치이다. 그럼 고속 전송이 들어갔으면은 SAN이에요.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NAS하고 SAN인데 그 중에서 고속 전송이라고 했으니까 SAN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DAS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 다이렉트 푹 꼽았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USB를 푹 꼽았어요. 그게 DAS예요. 서버 장비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저 직접 연결했으니까 엄청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고 확장은 쉽지만 연결수에 제한이 있다. 여러분들 USB 포트 한 23,000개 되나요? 아니죠. 한 7개 정도 되니까 연결수에 제한이 있다. 그게 DAS의 특징이다. NAS,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이다.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네트워크로 연결시켰는데 서버와 저장 장치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방식이고, DAS, 다이렉트로 한 것과는 달리 좀 느려요. 직접 연결한 거하고 랜선으로 연결한 거하고 당연히 직접 연결한 게 더 빠르겠죠. DAS와 달리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DAS에 비해 느리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자, 그리고 SAN,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예요. 서버와 저장 장치를 파이버 채널 스위치로 연결한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얘는 고속 데이터. 파이버 채널 스위치라는 게 기가비트 인터넷, 기가비트 네트워크, 기가비트를 말하는 거라서 얘는 고속 전송이에요. 고속 네트워크 그러면 센. 그리고 그냥 네트워크 하면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딱 구분 지어서 말을 해줄 거니까 나오면은 직접이냐 아니면은 고속이냐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11번.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쓸데없는 말이고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를 하든 맨땅에 헤딩을 하든 맨땅에 헤딩해서 개발을 하든 요구사항 그 분석 단계 여기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분석 단계에서. 자,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는 요구사항들을 분석하는 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분석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하겠죠. 설계 단계나 아니면 구현 단계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통합시험 결과서 얘는 테스트 단계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얘는 구현 단계에서 하겠지. 얘는 구현 단계에서 하겠죠.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을 받는 거잖아요. 요구사항을 사용자들 머릿속에서부터 쭉쭉쭉 뽑아내는 거죠. 그게 요구공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분석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추출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구공학이라는 게 있는 거죠. 1과목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요구공학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인터뷰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을 돌린다든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가 관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런 사용자 요구를 쭉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어떻게 개발이 흘러가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계획을 하겠지. 근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잘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내는 그러니까 갑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라이프 사이클에 잘 넣지 않는다. 일단 계획을 하게 된다. 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될 거냐, 인원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 이익이 얼마나 날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업체를 끼는 거지. 이제 업체 그 RFP 문서 날려가지고 이제 업체에서 그 제안 그 경쟁 PT 해가지고 업체 뽑아가지고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드는 게. 자, 그러면은 자, 계획한 다음에 뭘 하죠?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분석할 때는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체제가 뭔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네트워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 자,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설계를 하게 돼요. 자,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뭘 하죠? 설계서를 바탕으로 구현,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구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구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유지 운영 단계로 빠지게 된다. 자, 이게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까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 거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설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개념적 설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거지만 걔도 한번 상기시키라고 논리적 설계가 있고 물리적 설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고 논리적 설계에서는 정교화시키는 거고 물리적 설계에서는 반정교화시키는 거고 왜?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봤어요. 개, 논, 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중 개발 유형으로 오가닉, 세미 디태치, 디태치드, 임베디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에는 뭐 코코모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풋납 모형 그리고 펑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렇게 오가닉이라든가 세미 디태치드라든가 임베디드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코코모예요. 코코모.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돼. 그래서 코코모 모형이다. 자, 코코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5만 라인 이하,
5만 라인 이하고, 그리고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하, 그리고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소스 코드, 라인 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 구분되는 게 코코모 모형이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이에요. 뭐 전문가가 와가지고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걔는 수학적이 아니죠.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이에요. 다음 중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코코모라는 거는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예측한 후에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각 비용 산정 공식에 대입해서 비용을 산정한다. 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5만 라인 이하, 반분리형은 30만 라인 이하, 그리고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그게 바로 코코모 모형이다. 자, 푼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든 곡선. 자, 랠리 노든 곡선. 요거 나오면은 푼납 모형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 동안에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이용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푼납이라는 그런 모형이 있다. 자, 그리고 FP, 펑션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기능에다가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펑션 포인트. 자, 데이터 기능,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연계 파일, 트랜잭션 기능은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코코모, 푼납, 펑션 포인트 이게 바로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의 종류이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스파이스 모델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의 단계별 설명이 틀린 것은 일단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럽에서 만든 거죠.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CMMI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되어 있어요. 5단계. 5단계로 되어 있고 5단계. 자, 5단계로 되어 있고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되어 있다. 0부터 레벨 5까지. 자, 먼저 틀린 거 한번 찾아보면은 그냥 1번부터 틀렸어요. 왜? 수준 7이라는 게 없어. 수준 7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아예 틀린 거예요. 수준 0이 미완성 단계이지.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다. 스파이스 모델이 6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만 아시면은 그냥 1번, 이거네? 라고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ISO 15504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5504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15504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수준이에요. 아우, 나 지금 회사 창립했어. 일 좀 한번 줘봐. 그러면은 얘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계획도 없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불완전 수준.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프로세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 이런 회사에다 맡기면은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산으로 갈지도 몰라. 자, 이게 바로 불완전 수준이다. 자, 수행 수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 업체. 해당 프로세스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계획되거나 축적되지 않았다. 그냥 한두 번 해본 그런 회사. 자, 그리고 관리 수준. 레벨 2 정도 되면은 프로세스 수행이 계획대로 관리가 된 상태. 그러니까 몇 번 수행해가지고 야, 이렇게 절차대로 가. 이게 바로 관리 수준. 레벨 2다. 자, 레벨 3 확립 수준 같은 경우에는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획되고 관리된 상태. 자, 그리고 예측 가능 수준은 이제 레벨 4 정도 되면은 애지간한 거 다 하는 회사예요. 표준 프로세스 능력에 대하여 정량적인 이해와 성능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거고, 마지막에 레벨 5는 최적 수준. 얘는 다 해. 얘는 맡기면 그냥 끝이야. 정의된 프로세스와 표준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레벨 5 최적 수준이라고 한다. 스파이스 ISO 15504는 6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호스트들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는 이건 맞춰야지. 이거는 맞춰야 돼요. 이거 틀리면은 안 돼. 이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여기저기 내가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라우터라는 게 필요하다. 자, 라우터라는 거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게 된다. IGP라는 게 있고 EGP라는 게 있고 IGP 안에는 RIRP가 있고 OSPF가 있고 아까 전에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라우터라는 거 14번에서 설명하는 장비는 라우터이다. 오케이? 자, 15번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알고리즘이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AES가 대칭키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비대칭키 알고리즘이에요. 비대칭키 알고리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칭키, 이제 똑같은 비밀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쭉 쏴주는 거죠. 그래서 LFSR하고 RC4라는 게 있고, 블럭 방식 같은 경우에는 DES, AES, ID, EA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DES 같은 경우에는 DE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텔을 쓰는 거고, AES 같은 경우에는 SPN 이런 구조를 쓰는 거죠. 자, 그것도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고, DES는 페이스텔, AES는 SPN 이런 것들을 쓴다. 자, 비대칭키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가 있는 거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공개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칭키이고, 인수분해가 어려워 그런 걸 이용한 게 RSA하고 로빈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산대수가 어려워 그게 바로 엘가마라고 DSA, 그리고 타원 곡선을 이용한 게 ECC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인수분해 그리고 이산대수 타원 곡선. 대칭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비대칭키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좀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IP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일단 IP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 TCP/IP 4계층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가장 상위에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밑에 전송 계층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인터넷 계층이라는 게 있죠. 자, 인터넷 계층이 있고, 저 밑에는 인터넷 링크 계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불려요. 그래서 어떤 계층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전송 계층에 사용하는 게 있긴 해요. TLS라는 게 있는데 이 TLS 같은 경우에는 TCP만 암호화시켜서 보장을 해요.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TCP만 하면은 그럼 UDP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나머지 패킷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사용하는 게 IP 시큐리티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틀린 거 찾아보면 암호화 수행 시 일방향 암호화만 지원을 한다. 일방향 암호화 지원하는 건 해시죠. 해시 같은 경우에는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데이터를 보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풀어야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선물이 들었는지, 폭탄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방향 암호화를 지원을 하면은 데이터 보내고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틀린 것은 1번이다.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IP 시큐리티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AH라는 게 나오고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ESP라는 게 또 있어요. 자, ES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자, AH 같은 경우에는 인증하고, 누가 보냈는지 이런 인증하고, 그리고 무결성을 보장을 해요. 인증하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게 AH라는 프로토콜이고, ES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는 인증 플러스 무결성 플러스 기밀성까지 보장을 하는 게 ESP라는 프로토콜이다. 자, 요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터널 모드라는 게 있고 전송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전송 모드라는 게 있고, 전송 모드가 있고 터널 모드라는 게 있다. 자, 전송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가 있었고 헤더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만 암호화시키는 거. 얘는 데이터만 암호화시키는 거고, 자, 그리고 터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헤더 붙인다고 그랬죠. 헤더까지 암호화시키는 거. 얘는 데이터 플러스 헤더까지 암호화시키는 게 바로 터널 모드에서 하는 거다. 자, 밑에 거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ESP는 발신지 인증, 무결성, 플러스 기밀성 모두를 보장하는 게 ESP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운영 모드는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터널 모드하고 전송 모드로 분류가 된다. AH는 발신지 호스트를 인증하고 그리고 IP 패킷의 무결성을 보장을 한다. 플러스 기밀성은 ESP이다. 오케이? 기밀성, 북한에 계시는 분 말고 기밀성이에요. 자, 여기 정보보안의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이번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기밀성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17번 서버의 열린 포트 정보를 스캐닝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N맵이에요. N맵. 그래서 얘는 문제 답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N맵이라는 거다. 자, 18번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는 얘도 문제답이에요. 뭐 얘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스쿱이라는 거예요. 스쿱. 18번의 정답은 스쿱이다. 자, 해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시 기법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그래서 암호 같은 거,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패스워드 암호화 시킬 때 쓰는 게 해시 알고리즘을 많이,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암호화를 시킨다. 해시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만큼이에요. 자, 이만큼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한 열댓 글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댓 글자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열댓 글자를 가지고 추출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러니까 일방향 암호야, 일방향. 얘는 절대 이쪽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해시 암호가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깨졌다라는 거는 이 암호하고 비슷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암호를 역추적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암호를 만드는 거. 자, 보면은 이만큼을 가지고 요만큼을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글자, 아까 18번의 문제, 그거를 가지고도 요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다시 복원할 수 없어. 그게 바로 해시 암호화이다. 뭐 딴소리가 많았어요. 해시 암호화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 일단 우리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중요하지. 그렇지만 실제로 나중에 해시라는 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솔트라는 것도 있어요. 솔트, 소금. 솔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시 같은 건 뚫릴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트를 붙여요. 솔트라는 거는 만약에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으면은 어떤 업체에서는 여기다가 솔트로 ABC를 붙이는 거야. 당연히 ABC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겠지. 자, 이게 바로 솔트예요. 뭔가 덧붙여가지고 절대 레인보우 테이블로 깰 수 없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솔트가 하는 역할이다. 자, 어쨌든 자, 19번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길이에 입력 데이터를 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변환한다. 임의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고정된 거를 아까 전에 추출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맞고. 자, 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키 생성을 위해서 사용한다. 키 생성을 하면 알아야 되는데 해시는 일방향이잖아요. 얘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 같은 거 암호화 시킬 때, 아니면은 무결성, 이 데이터가 무결한지, 이 데이터가 뭔가 변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쓰는 게 해시 암호화지, 키 생성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얘는 무결성이나 비밀번호 같은 거 암호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으로 하발, HAVAL, 그리고 샤 관련된 것들, 그리고 MD5도 있어요. MD5는 깨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이다. 일방향이에요. 얘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얘를 절대 복호화 시킬 수가 없어요. 일방향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얘를 암호화를 시켰을 때 이 암호화한 거를 다시 복호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방향의 의미다. 이렇게 한쪽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자, 20번.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요거 아까 우리 했었죠. 코코모 모형도 있었고 풋납 모형도 있었고 펑션 포인트라는 게 있었다. 여기 수학적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아까 제가 이거 문제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1번 코코모 맞고, 풋납 맞고, 펑션 포인트 맞고. 얘는 퍼트 CPM 같은 경우에는 기간 산정하는 거죠. 기간. 그래서 퍼트는 기간 산정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잘못된 그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과목에 있는 20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5과목에 있는 문제들, 나왔던 문제들이 막 어렵거나, 사실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옥인 거예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렵게 낸 거고, 작정하고 어렵게 낸 거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들, 새로 어디서 긁고 왔는지 새로운 문제들을 막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2회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 수가 조금 1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3회도 마찬가지로, 3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조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제가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절대 이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과목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 믿고 있고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는 거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거라는 거 꼭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지 전송해 주실 거라는 거, 합격 소식 전해 주실 거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 거예요. 자, 그럼 그동안 2회 시험 문제풀이 하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필기 끝나고 나서 실기 시험에 전부 다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금요일날 불금하세요. 불금. 공부로 불금하셔야 돼요. 이 술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공부로 꼭 불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